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났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어떤 맥락인지 유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왔던 코스피 5천 시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어날 테고, 그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아니 이런 집안에서 막 혜택 보고 이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를 위해 무산된 상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요청으로 공개 토론이 열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도 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PBR이 0.1에서 0.2배로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빨리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종목이 상장 상태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함께 내놨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하며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든가 또 지속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지 못한다든가 하면 사실은 그 상장 폐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다시 한번 꺼내든 이재명 후보.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성영TV 유수민입니다. 월드 IT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전 렌탈 기업 웅진이 이제는 IT 기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AI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과 고객센터 자동화 기술 등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사용 가능한 회의실을 찾는 질문을 입력하자 곧바로 이용 가능한 일시와 함께 회의실을 추천합니다. 웅진의 생성형 AI 챗봇, 웅수가 가진 업무 처리 능력의 한 예입니다. 웅진은 월드 IT쇼 2025에서 하이퍼 클로바 X 기반의 생성형 AI 응수를 공개하고 내부 그룹웨어 워크스루와의 연동으로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연했습니다. 신입으로 오시거나 이제 경력인데 이제 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내부 규정집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뭐 예전 이제 문서 같은 것들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영업 직군을 위해서 뭐 결제 문서를 빨리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응수는 사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돼 외부 유출 우려 없이 보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서 검색과 규정 조회, 결제 프로세스 안내 등 반복 업무에서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AI는 콜센터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웅진은 아마존과 협업해 AI 기반 컨택센터 모델인 AICC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관리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 기반 생성형 AI를 활용해 상담 챗봇과 실시간 상담 내용 분석, 상담 종료 후 예약까지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객사하고 실시간 STT를 진행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챗봇 같은 걸로 고객사들이 그 고객의 상담 내역이나 아니면 고객이 필요하는 예약 정보 아니면 상품 검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로 검색해서 고객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AWS 베드락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 요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상담 전화를 AI봇이 직접 수행해 기본적인 예약과 상품 안내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음성봇 기능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웅진은 AI 기반의 협업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향후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응용 사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KT는 한국적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옥을 주 컨셉으로 잡은 건데요. KAI의 시작인가요? 김판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옥지붕과 기와 그리고 유채꽃 영상이 어우러진 KT 전시관. KT는 이번 월드 IT 쇼에서 AI 마스터 브랜드인 K 인텔리전스를 통해 한국형 AI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상과 산업, 문화 전반을 AI로 바꾸겠다는 포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한국적 AI를 선보인다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저희 K-인텔리전스는 일상의 모든 것을 국가 재난망서부터 스포츠 관람 문화까지 한국적 AI로 다 바꿔갈 거예요. 그 부분을 체험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KT는 이번 전시에서 6G 시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위성 기반 비지상망 NTN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기존 5G가 지상 통신망에만 의존했다면 NTN은 위성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케 합니다. 저희가 위성을 가져와서 위성으로도 휴대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인 NTN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저희가 도입할 예정인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6G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는 앞으로도 AI와 클라우드, 위성망을 연결한 미래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탁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솔로엠이 1,400억 원대의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인가요? 일단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이유들을 내놨습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솔로엠이 2028년까지 작년 매출의 2배에 달하는 3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기준 670억 원 수준에서 약 4배 성장한 3천억 원 이상을 거두겠다며 실적 개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솔로엠의 사업 구조는 전자부품 중심의 파워 모듈과 ICT 기반의 ESL 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향후 3년 내 빠른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ESL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30억 원에 그쳤던 ESL 부문 매출을 1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업망도 기존 8곳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26곳으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2가지는 다음 달에 POC, 즉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생각인데요. 지금 그런 계획으로 빅 리테일러, 글로벌 빅 리테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목표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신규 투자건입니다. 회사는 1,400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와 멕시코 등의 생산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그런 인콰이어리 요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투자 계획을 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랑 딜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전 대표는 솔로엠은 고객사가 확보돼야만 공장을 짓는 투자 원칙을 갖고 있다며 선행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해외 공장 증설 여부가 고객사 수주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롯데그룹의 물류 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수 물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핵심 동력으로 글로벌 종합물류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물류 경쟁력 재정비에 나섭니다. 핵심 키워드는 특수 물류입니다. 수소와 암모니아, 2차 전지 등 롯데그룹의 미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물류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과 현재 착공 중인 베트남 동라이 콜드체인 센터는 이 같은 전략의 일환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연평균 성장률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헝가리 거점 설립, 다양한 고객사의 배터리 완제품, 운송 확대, 리사이클링 물류 신규 참여를 통해 2030년 6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902억 원, 순이익 40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41%와 173% 증가한 수치로 그룹 내 물량 기반의 안정성과 합병 시너지, 자동화 투자 효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회사는 상장 공모 자금을 진천 메가허브 자동화 고도화와 국내외 스마트 물류망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11개국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동남아, 유럽, 중동까지 글로벌 거점을 늘려가며 원스톱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체질을 바꿔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룹의 글로벌 진출 및 국내의 주요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들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수익성 및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는 오는 30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마친 뒤 다음 달 12일과 13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약 1,500만여 주를 공모해 최대 2,017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5,62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티드론 전문 기업이죠. 아고스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 위협을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술로 주목을 받았던 이 아고스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하드킬 솔루션 개발에까지 나섰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거 취재한 산업팀의 임혜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하드킬 솔루션 약간은 좀 생소하기도 해요. 그 추진 배경 그리고 현재 개발상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고스가 주로 소프트킬, 그러니까 제머나 스푸핑 같은 이 비물리적 무력화 기술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하드킬, 즉 물리적으로 드론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하드킬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이고 관련 라인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성원 아고스 대표의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드론이 가서 드론을 포획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드론이 날아가서 그 드론을 충돌을 해서 파괴를 한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그 RCWS라고 하는 원격 통제 장치를 사용하는 총을 사용해서 그거를 파괴를 하는 방법.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선별을 해서 한 두세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고스는 안티드론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드론 이런 걸 감지하는 부분에서 집중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날아오는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하드킬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아고스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아고스는 하드킬 솔루션 중에서도 특히 이 직충돌 드론과 격추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직충돌 드론은 드론이 직접 표적 드론과 충돌에 무력화하는 기술이고, 격추 드론은 표적 근처에서 폭약을 터뜨리거나 그물 등 특수 장비로 드론을 포획하거나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아고스는 기본적으로 직접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드론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술은 외부 도입이나 전문 제조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RCWS라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관련 솔루션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RCWS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기관총 등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군용 시스템입니다. 아고스는 이 무기를 제어하고 발사하는 관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중입니다. RCWS의 경우에는 태국에서 수요가 있는 반면 중동 지역에서는 직충돌 드론과 격추 드론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고스는 고객의 환경과 니즈에 맞춘 하드킬 솔루션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고스가 이 하드킬 솔루션을 이제 다 개발하고 이제 사업화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안티드론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하는 게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고스는 이미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기별 시스템이 탑재된 안티드론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하드킬 기술이 결합되면 탐지부터 물리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대표적입니다. 아이언돔은 적의 로켓포를 레이더로 탐지하고 궤도를 계산한 뒤 요격 미사일로 공중에서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아고스 역시 이와 비슷하게 드론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 식별한 뒤 필요시에 곧바로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드론 종용 통합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성원 대표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체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하드킬에 대한 현재 갖고 있는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스템을 하드킬에 연동을 시켜서 직접적인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돕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우리 아이언돔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이고 유사하게 드론이 날라오면 대응을 해서 파괴를 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드론돔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안티 드론 시스템은 이제 반드시 갖춰져야 할 우리나라의 참 중요한 방어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드킬 솔루션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제 보게 되는 겁니까? 네, 드론의 경우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프로토타입이 나올 예정입니다. 드론을 안티드론 시스템에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고스는 작년 매출이 약 90억 원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수주 사업 이관과 해외 수출 확대로 매출이 300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성원 대표는 하드킬 솔루션이 상용화되는 2026년에는 매출이 약 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이 드론에 대한 이런 방어 시스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관련돼 있는 앞에 이 접촉 지역에서도 드론 시스템이 안티 드론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원전, 발전소 이것을 방어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임혜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가 세단형 전기차 EV4를 전기차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SUV 일변도의 전략에서 방향을 넓히는 흐름입니다. 크기는 아반떼와 비슷합니다. 김홍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낮고 길게 뻗은 차체 위로 별빛을 형성한 스탐의 시그니처 라이팅이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단단한 선과 매끈한 면이 만나는 이 차는 기아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처음 내놓은 전동화 세단 EV4입니다. SUV가 대세인 전기차 시장에서 기아는 세단은 안 돼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EV4는 전장 4730mm의 준중형급 전기 세단입니다. 차체 크기는 국민차 아반떼와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2820mm로 한 취급 위 차량 못지않은 실내 공간을 갖췄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평평한 바닥 구조 때문에 체감 공간은 더욱 넓게 느껴집니다. 2열에 앉은 성인의 다리 앞 공간은 주먹이 넉넉히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었고 천장 구조는 굴곡을져 헤드룸 역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좌우로 길게 이어지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5인치 공조화면이 연결돼 감각적이면서도 정보 전달이 명확합니다. 이 가운데 5인치 공조화면은 최근 출시된 기아 타스만에 이어 EV4에도 적용된 구성으로 향후 기아 신차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홈, 맵, 미디어, 설정 등 주요 기능 버튼은 햅틱 진동이 더해져 조작의 재미와 직관성을 높였고 공조 기능은 물리 버튼을 병행해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나 회전형 암레스트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기아가 꾸리는 차량 실내 공간에 대한 정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자 전기차 특유의 고요한 감각 속에서 부드럽고 민첩한 움직임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출발 직후부터 이어지는 토크의 매끄러운 전달, 가볍고 직관적인 주행감도 눈에 띄었습니다. EV4에는 아이페달 3.0이 적용돼 가속부터 감속, 정지까지 하나의 페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은 스티어링 휠 뒤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며
단계에 따라 회수된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실시간으로 표시돼 효율 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세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은 코너링에서 안정감을 더했고 전기차의 정숙성과 반응성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공식 복합 전비는 킬로와트당 5.8km, 이번 시승에서는 7km를 넘는 기록도 확인됐고 66km가량을 주행한 뒤에도 남은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이었습니다. 최대 주행 가능거리 533km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중 가장 긴 수준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예상보다 크게 유입됐고 일부 커넥티드 기능의 응답성도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뒷유리는 해치백처럼 작아 시야가 좁았고 중앙이 불룩 솟아올라 후방 시야를 더욱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높은 편입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과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스탠다드 모델은 3천만 원대 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800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533km의 주행거리와 준중형급 공간, 그리고 전기차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차는 흔치 않습니다. 세단의 감성과 전기차의 효율을 모두 담아낸 EV4, 전기차의 기준을 다시 써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웅모였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심방세동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뇌졸중으로까지 확대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최근 3D 기술을 도입한 치료법을 선보였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3D로 구현된 환자의 심장이 모니터 한쪽에 띄워져 있습니다. 환자 심장의 구조와 전기 신호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 어디에서 심방세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딱 원하는, 목표하는 그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주위 장기로서의 어떤 에너지 전달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원하는 조직만 딱 선택적으로 골라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 시간은 단 10분에서 15분. 기존 고주파열 치료나 풍선 냉각도 자술이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짧은 시술 시간은 그만큼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펄스장 절제술은 조직을 태우거나 얼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장을 이용해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근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습니다. 또 식도나 신경 같은 주요 장기 손상 위험이 현저히 낮은 최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에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로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약 3%가 심방세동을 앓고 있고 2060년에는 전체 성인의 8에서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90건 넘는 펄스장 절제술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3D 펄스장 절제술 교육까지 맡아 더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의 매일 요즘에 이제 펄스장 시술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타 기관 선생님들이 이제 참관을 요청하신다면은 저희는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현재 심방세동에 집중된 3D 펄스장 절제술을 상심실성 빈맥과 심실성 부정맥 등 더 다양한 치료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하나로 ETF는 단기 테마를 추구하기보다는 중장기 메가 트렌드를 추구하는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피지컬 AI는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를 파고들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깐깐하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제가 만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관계자들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비상식적으로 규제를 가져다 댄다는 목맨 소리를 합니다.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보tulinum 톡신만 봐도 기업들과 식약처 간에 4년간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1, 2심을 식약처가 졌는데도요. 자, 심지어는 미국 FDA에서도 허가난 사항을 국내 식약처는 뭉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식약처 직원들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기관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건 어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어깨에 있는 힘을 이제 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순환 보직이다 보니 애매한 것은 결정하길 꺼리는 일종의 복지부동 자세도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책임지기가 싫은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반도체, AI, 자동차, 조선 등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봤지 않습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힘을, 그들의 파워를,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